네, 그래서 오늘은 자료 구조와 그리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뭐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많이들 아실 것 같고, 그리고 1주차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료 구조라는 거는 사실 영어로 번역하면은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데이터 스트럭처고,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또 이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꺼내 쓰는지 그런 것들을 구조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A, B, C나 1, 2, 3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떤 자료 구조로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시간 복잡도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코드가 단순해질 수도 있어요. 뭐 이 자료 구조가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쓰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배열이라는 거는 저희는 어레이를 항상 쓰죠. 그 어레이는 여기 밑에 있는 스택 자료 구조를 갖고 있어요. 스택 자료 구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박스를 생각하면 돼요. 아래가 닫혀 있는 박스, 위에는 열려 있어요. 그런 박스에다가 책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책을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넣었을 때 다시 책을 위에서부터 뺄 거 아니에요. 아래는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선입 후출이죠. 먼저 들어간 애들이 나중에 나와요. 박스를 생각해 보시면. 그 개념이 스택입니다.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 데이터를 넣으면은 제일 나중에 나와요. 뺄 때는. 그래서 선의구출 개념을 갖고 있는 자료 구조가 스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저희는 이게 어레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스택을 사용하려면 어레이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 어레이는 일단 주요 연산이 두 가지가 있죠.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고 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추가하는 함수가 push, 데이터를 제거하는 함수를 po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구현한 거 보시면은 그냥 이름 스택으로 붙여놓고 배열 썼죠. 이렇게 배열 쓰고 그 안에다가 1, 2, 3 넣어줄 수 있어요. 여기 3까지 넣어주면은 배열은 1, 2, 3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팝을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빠집니다. 1, 2, 3에서 제일 뒤에 있는 이 3이 빠지는 거죠. 근데 이때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그냥 배열에서 하나만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 팝이라는 거는 결국 함수고 팝 함수는 리턴 값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펑션 팝이라고 할 때 여기서 return은 배열의 마지막 값이에요. 뭐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배열의 마지막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에다가 first 팝드라는 상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스택점 팝이라고 하면은 이 상태 여기까지 해서 스택이라는 배열은 1, 2가 될 거고 그리고 팝드라는 상수는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리턴 값이 있다는 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사실 이거 두 개가 거의 스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구조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배열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Q 개념입니다. Q. Q는 방금 제가 상자를 빗대서 스택을 설명드렸잖아요. 그 상자에서 밑에 구멍을 뚫는 겁니다. 밑에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없다라고 하면은 처음 넣은 책이 당연히 바닥으로 제일 먼저 나오겠죠. 입구가 윗부분이고 상자의 윗부분이고 출구가 상자의 아랫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간 데이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개념이 Q고 이것도 똑같이 데이터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연산이 있어요.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를 NQ, 데이터를 제거하는 부분을 DQ라고 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만약에 배열 기반으로 이 Q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조금 안 좋긴 합니다. 일단은 한번 볼게요. Q라는 상수에다가 뭐 배열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1, 2, 3을 넣으면은 여기까지는 Q가 1, 2, 3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안 쓰시겠지만 Shift라는 연산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는 거의 대부분 못 써요. 쓰면 안 돼요. 거의 못 써요. 근데 이 Shift를 사용해서 앞에 거를 뺄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거를 뺄 수 있어요. 앞에 거를 뺀다는 거는 DQ 연산을 한다는 거겠죠. 근데 이 Shift는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동한다는 뜻이고, 이동한다는 거는 이 1, 2, 3 전체를 앞으로 한 칸씩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뭐 숫자가 3개밖에 없어서 상관없지만, 만약에 이 숫자가 1000만 개, 1억 개, 10억 개라고 하면은 쉬프트 연산 한 번에 모든 데이터가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하는 연산을 해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컴퓨터가 터지게 되겠죠. 그래서 쉬프트 연산은 잘 안 쓰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1주차 때 배웠죠. 시간 복잡도는 ON입니다. 쉬프트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1, 2, 3, 4가 있는 배열에서 쉬프트 연산을 하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1, 2, 3, 4가 한 칸씩 앞으로 이동을 하고 맨 앞에 게 빠지는 형태예요. 맨 앞에 게 빠져서 이렇게 2, 3, 4가 된다. 라는 형태고 사실 이렇게 하면은 시간 복잡도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Q를 써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 인덱스를 한 칸 앞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항상 저희 배열의 시작 인덱스는 0이죠. 배열의 시작 인덱스는 0인데 만약에 Shift 연산을 했다 하면은 시작 인덱스를 1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복잡도도 5원이고 딱히 뭐 고민할 게 없었죠. 고민할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Shift보다는 이런 헤드를 옮기는 방식으로 헤드 인덱스를 옮기는 방식으로 구현하시는 게 훨씬 용이합니다. 이런 거를 포인터 방식이라고 해요. 아마 시연을 배우신 분들은 포인터, 헤드 포인터, 테일 포인터 아주 질리도록 들으셨겠죠. 그 내용이랑 똑같은 겁니다. 헤드 포인터를 한 칸 앞으로 옮기는 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해쉬 관련된 애들입니다. 맵이랑 셋을 배울 건데, 자, 여기 맵이랑 셋 자료 구조 써보신 분? 손, 맵, 셋, 오, 지연님 써보셨고, 다른 분들은 안 써봤다는 걸로 알면 되나요? 오, 몇 분은 써보셨고, 몇 분은 안 써보신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맵셋은, 어, 맵셋보다는 해쉬라는 거는 키를 사용해서 접근하는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시간 복잡도가 5원으로 엄청 빠릅니다. 저희 키를 사용하는 거 많이 쓴 게 있죠. 오브젝트라는 거를 다들 많이 쓰시죠. 오브젝트. 뭐 여기 코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코드. 뭐 let 오브젝트는 뭐 1, 1은 좀 그냥 1로 합시다. 하나나. 뭐 2, 애플 이런 식으로 키 밸류, 키 밸류상을 갖고 있는 게 오브젝트이고 이런 것처럼 키를 사용해서 빠르게 접근하는 자료 구조를 해쉬 자료 구조라고 해요. 보시면은 이 키가 뭔지만 알면은 바로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키가 1이다 라고 하면은 오브젝트 1, 1이라고 하면은 바나나가 바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키를 갖고 있으면 항상 시간 복잡도는 5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라는 개념과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맵은 정말 오브젝트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오브젝트랑 다른 점이 다양한 자료형을 키로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오브젝트 같이 볼까요? 넷 오브젝트 뭐 여기서 1 바나나라고 했죠. 근데 사실 오브젝트는 키에 어떤 값이 들어오든 그 키 값을 스트링 타입으로 바꿉니다. 지금 키 값이 넘버로 돼 있죠. 넘버인 1로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스트링 1로 변환됩니다. 오브젝트는 항상 변환돼요. 근데 맵을 쓰시면은 어느 자료형이든 전부 다 키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맵을 쓰시면은 자 여기가 키고 뒤에가 밸류예요.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맵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쓰는데 키 값으로 스트링도 쓸 수 있고 넘버도 쓸 수 있고 불리한 값도 쓸 수 있어요. 사실 오브젝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자체도 키로 쓸 수도 있고 배열도 키로 쓸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자료형을 키로 쓰고 싶으면은 맵 자료 구조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콘솔에다 찍어보면은 일단 get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는데 get 한 다음에 키값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tring 1이 키다 라고 하면은 그의 value인 number 1 나오면 되고 그리고 number 1이 키다 라고 하면은 그의 value인 string number 1 num1이 나오면 되고 또 키가 true다 라고 하면은 val1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has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라는 거겠죠. 딱 직역하면은 그래서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키가 string인 걸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예 갖고 있죠. 갖고 있으니까 true가 나오고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키값 써서 삭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수도 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맵점 사이즈를 쓰시면 되고 또 반복도 할 수 있습니다. 반복문을 통해서 순환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키 밸류 값을 다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순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맵입니다. 이런 맵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고 다음으로는 set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set이라는 자료 구조는 맵도 그렇지만 set도 다른 데서도 많이 쓰이죠. 집합이에요. 집합인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로 예시로 볼게요. set이라는 어, 변수명을 가진 set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변수명이 set이죠. 여기다가 1이랑 1이랑 2를 넣었어요. 1이랑 1이랑 2를 넣으면은 사실 이 set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배열이었으면은 1, 1, 2 이렇게 들어갔어야죠. 애드니까. 근데 그 중에 중복된 애들은 지워버립니다. 중복된 애들은 지워지는 게 셋이고 그러면 이렇게 1, 1, 2 넣으면은 1, 2만 남는 거고 그에 대한 사이즈는 당연히 2일 거고 2를 갖고 있냐 2를 갖고 있냐 라고 하면은 true죠. true죠. 그리고 여기서 2를 삭제해요. 2를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어요. delete 써서 삭제할 수도 있고 순환도 할 수 있습니다. 순환은 또 다른 예시인데 set2라는 걸 만들고 여기다가 네, set2 잘못 썼네요. set2라는 걸 만들고 거기다가 객체를 넣었어요. 이렇게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가진 객체를 add 해줬을 때 이런 식으로 for랑 of를 같이 써서 순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alue.id 찍으면은 여기 id 값 aaa, bbb, cc가 나오겠죠. 이 집합은 정말 많이 씁니다. 어쨌든 중복을 알아서 제거해 주잖아요. 만약에 배열을 써서 중복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값을 넣을 때 이 배열 안에 그 값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있으면은 그 배열에 안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셋을 써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애초에 시간도 이게 훨씬 빨라요. 시간도 이게 훨씬 빠르고 그래서 셋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자료 구조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저희 공부하면서 배울 거예요. 앞으로 배울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완전 기초적인 내용들만 알고 또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드디어 알고리즘이라는 걸 나갑니다. 그 알고리즘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게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들어만 봤다. 잘 모른다. 잘 모르시고 조금은 아는 것 같기도 라는 거는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어, 한번 볼게요. 사실 실제로 코딩 테스트 문제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거의 나오지는 않는 문제고 사실 그리디 알고리즘보다는 요즘 코딩 테스트는 그냥 구현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리디 알고리즘이 뭔지 그래도 한번 보자면은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매 순간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이에요. 어쨌든 코드라는 거는 위부터 아래로 진행되고 분명히 진행되는 순서가 있을 텐데 그 순간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는
알고리즘을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을 고려를 해야 되고 미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미래의 이 뭐 코드가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니에요. 그냥 현재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알고리즘이라고도 부를 게 없어요. 그냥 상황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저희 5585번 거스름돈 문제거든요.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죠. 타로는 자주 잡화점에서 물건을 산답니다. 이 잡화점에는 잔돈으로 500엔, 100엔, 50엔, 10엔, 5엔, 1엔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잔돈이 모자랄 일은 없단 소리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거스름돈 개수가 가장 적게 잔돈을 줘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현금이 냈는데 1,000원을 돌려받아야 돼요. 거스름돈으로. 그런다고 했을 때 만약에 동전으로만 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500원짜리 두 개 주는 게 제일 좋죠. 갑자기 뭐 10원짜리 500개 주면, 아니 10원짜리 막 100개 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스름돈 개수가 가장 적게 잔돈을 준다고 해요. 이 잡화점은. 그래서 타로가 이 잡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카운터에서 1000엔짜리 지폐를 한 장 냈을 때 받을 잔돈에 포함된 잔돈의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랍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산 다음에 1000엔을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거스름돈이 있을 텐데 그 거스름돈을 얼마나 동전의 개수를 적게 받을 수 있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입력값으로는 타로가 지불할 돈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잔돈에 포함된 매수를 출력하래요. 그래서 자 입력 예시를 보시면 380원, 380엔을 지불을 해야 돼요. 380엔짜리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서 1000엔짜리 지폐를 냈고 그에 대한 거스름돈은 620원이죠. 620원을 이 500엔, 100엔, 50엔, 10엔, 5엔, 5엔, 1엔에서 최소 개수 거스름돈으로 돌려받아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했을 때 620원이잖아요. 그러면 500엔짜리 하나, 100엔짜리 하나, 그리고 10엔짜리 두 개 받으면 그게 최소겠죠. 이렇게 안 주고 막 1엔짜리로 뭐 620개 이렇게 주면은 고객이 화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20원, 620원을 거슬러 줘야 돼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620원을 거슬러 줘야 되고 거스름돈으로 500엔, 100엔, 50, 10, 5, 1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제일 단위가 큰 500엔짜리부터 줘야겠죠. 그러면 한 개잖아요. 그 다음 남은 돈 120원이죠. 120엔. 그러면 이 120엔에서 또 그 다음으로 큰 수 100. 100도 한 개 쓰면 되겠죠. 그럼 20엔 남고 그러면 다음으로 큰 수 50엔은 못 쓰죠. 50엔 못 쓰고 그 다음으로 큰 수인 10엔 이 10엔 두 개 주면은 사실 총 하나 하나 두 개 해서 네 개가 최소가 될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알바생 입장이 돼보시면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바생 입장이 돼보시면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는 코드로 표현해야 돼요. 자, 저희가 줄 수 있는 지폐 단위를 이렇게 다 써놨어요. 지폐 단위를 다 써놨고 그 다음 저희가 거슬러 줘야 되는 금액을 change라고 했습니다. 거슬러 줘야 하는 금액 그리고 여기 갖고 있는 단돈 종류라고 하고 이 카운트는 몇 개인지 총 동전 몇 개인지 카운트 할 변수예요. 그래서 일단 갖고 있는 잔돈 종류를 지금은 그냥 500, 150, 10, 5, 1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랜덤일 수도 있잖아요. 랜덤이면은 이거를 역순으로 일단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애가 첫 번째로 가게 먼저 만들어 줘야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뭐가 큰지를 계속 판별해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인스가 15, 1, 100
뭐 50, 500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면은 정렬을 해주라는 겁니다. 위에처럼. 물론 지금은 완전히 숫자가 나와 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이 안에 있는 거스름돈조차도 랜덤일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는. 이거는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해두고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반복문 돌면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일단 만약에 이제 거슬러 줘야 되는 금액이 다 거슬러 줬어요. 다 거슬러 주면은 반복문 종료입니다. 반복문이 종료됩니다. 다 거슬러 줬으면 반복문 종료. 그다음 여기 카운트에다가 이제 몇 개를 카운트를 더해줘야 되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자, 다시 저희 거스름돈 620원 받아야 돼요. 그 상황에서 500원짜리 몇 개 줘야 된다. 몇 개 줘야 한다. 그래서 이 몇 개 어떻게 체크해요? 그냥 수학으로 생각했을 때 몫을 구해줘야죠. 몫. 620에서 500을 나눈 몫입니다. 몫. 나머지 말고. 그래서 여기가 몫을 구하는 거예요. 몫을 구해서 거스름돈에서 잔돈을 나누고 그 몫을 카운트에 더해준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몫을 구했으면 나머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620에서 500을 나눈 나머지는 120이죠. 이 120을 체인지에다가 넣어줍니다. 다시. 거슬러 줘야 하는 금액, 원래 620이었어요. 620에서 그에 대한 몫을 카운트에다 더해주고 다시 이 620을 나머지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120으로 바뀌겠죠. 120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반복문 들어가니까 100을 볼 거고, 그 다음 50 볼 거고, 10 볼 거고, 5 볼 거고, 1 볼 거고, 그러다가 다 거슬러 줬으면은 반복문을 종료하면은 이 카운트 개수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리디 알고리즘입니다. 그냥 미래 같은 거 안 봐요. 미래 같은 거 안 봐요. 그냥 현재 거스름돈 기준으로 최선의 상황을 봤죠. 그 다음 거스름돈 기준으로 또 최선의 상황 봤죠. 그 다음 거스름돈 상황에서 또 최선의 상황 봤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따위 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한 알고리즘을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디 알고리즘은 생각보다 문제에 잘 나오진 않아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매 상황에서 최선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는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리디 자체로는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알고리즘에 엮어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리디 자체가 메인 주제인 경우는 요즘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이 알고 있다,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